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막바지 선거판은 결국 또 볼썽사나운 네거티브전으로 얼룩졌습니다.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혐오와 비하 발언, 댓글 공작 의혹과 정치 보복 논란, 고소 고발전이 난무합니다. 국가 미래 비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처한 경제와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의 마지막 휴일 유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을 찾아 지역이나 진영에 얽매이지 말고 실력을 보고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 마지막 휴일 첫 유세 지역으로 택한 곳은 고향인 경북 안동입니다. 이 후보는 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아니겠죠? 보수 텃밭인 대구에선 편가르기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좌파, 우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실력파입니다, 실력파. 진짜 대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꾼이 빨간색 입었다고 내란에도 좋아하면 그 집이 잘 되겠냐며 주인을 배반하면 월급 갖고 잘라야 한다고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마지막 휴일엔 서울에서 부동층 공략에 집중했지만 오늘은 안동부터 대구,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300km 넘는 거리를 종단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영남 지역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만큼 영남권 표심을 좀 더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며 부산에 동남권 투자은행을 세우겠다는 공약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 이재명 후보는 최대 격전지 서울 경기를 돈 뒤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하루 수도권 10곳을 누볐습니다. 도지사 시절 업적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라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첫 유세지로 수원 광교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광교 신도시를 개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대장동은 조그만해요. 30만 평이 안 되는 작은 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전부 범죄꾼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선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사기꾼들에게 경제를 맡기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경기도와 서울 총 10곳을 돌며 수도권 표심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의혹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 등이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또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왜 제 아내의 가슴에 칼을 꼽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다 그런 못난 사람들이 칼을 맞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그러면서 이 후보와 가족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딸이 자랑스럽다, 정직한 아버지, 깨끗한 대통령 문구가 적힌 옷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일 제주에서 시작해 서울로 북상하는 종단 유세 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가 조작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 후보의 이 사법 리스크를 그것도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재소환하는 게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7억 원을 투자한 업자가 7천억 원을 벌어간 엄연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씨가 대장동 토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 원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월
정 씨가 법정에서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민주당은 비판 논평을 내면서도 검사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다만 선대위원회 명의가 아닌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후보 당선 시 불거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한 대비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사법부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엉터리 기소된 거 다 합치면 징역 100년을 받아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일 한 일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반드시 옳은 판결만 한다고 믿을 수 없잖아요.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민간업자로부터 현금을 공여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용, 정진상 사건도 증거 조작이냐며 선택적 침묵이자 검사 협박에 따른 법치주의 붕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7억 원을 투자한 업자가 7천억 원을 벌어간 엄연한 실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틀 연속으로 한 매체가 보도한 댓글 조작 의혹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것도 내란이라며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아들 관련 의혹과 유시민 씨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극우 시민단체 여론조작 의혹의 배후로 국민의힘을 지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댓글 조작에 DNA를 가진 게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 벌어졌다. 따라서 경찰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만을 앞세워 공작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해당 매체가 지난 대선 당시 가짜 인터뷰로 선거 개입을 시도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슈나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라며 손가락 혁명군 등을 통해 대놓고 여론조작을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후보가 범죄 제보에 포상금 5억 원을 언급한 데 대해선 공포정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유시민 씨의 설란영 여사 비하성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논란에 이어 이번엔 사과 내용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유 씨가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유 씨와 이 후보가 함께 혐오와 비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여사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도 사과했으니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 여사가 먼저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나온 발언 아니겠냐고도 했습니다. 설 여사 발언에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설란영 여사께서 못생긴 여자가 노조한다 이런 그야말로 여성을 비하하는 또 노동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두둔하기 바쁘다며 이준석 후보는 사과했어도 의원직을 제명하고 유시민 씨는 설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사과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상황실장은 유 작가가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해놓고 제정신이 아니란 발언에만 사과했다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네거티브 단장은 최근 이 후보는 청년 세대 일부를 극우로 편화했고 유 작가는 나이, 성별, 학력을 동시에 차별했다며 혐오, 비하, 브로맨스냐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네, 이번에는 내란 공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란 특검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1인 천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내란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을 와해시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 얘기는 이미 정치 보복을 예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엄보다 방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엄도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지금 방탄, 괴물, 총통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반대 세력을 철저히 짓밟고 1인 천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키워달라며 완주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막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사퇴 후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계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다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도록 할 겁니까? 다시 내란을 공식화하면 어떡할 겁니까? 선거 막판 내란 수사와 정치 보복을 둘러싼 충돌은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정치부 현장 기자가 대선 전국을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각 당이 이틀 남은 대선 판세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각 당 지금 막판 판세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다는 점에선 변화가 없다고 보면서도 막판 보수 결집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유세마다 세 표가 부족하다고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여론의 흐름을 감안할 때 안정적으로 5% 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로 자체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유세 현장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며 막판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 3%포인트 격차로 따라붙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 아들과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 등이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이 후보 아들 발언을 논란을 촉발시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도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방금 언급한 이슈들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후에 불거진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표심을 흔들 정도로 영향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 각 이슈들이 이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은 중도층에, 유시민 작가 발언은 보수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으려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망설일 가능성이 있고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표심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논란 이미 지난 대선 때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다는 건데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역시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여사의 노조 관련 발언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큰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이틀 전에 보도됐던 보수단체의 댓글 공작 의혹 부각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고 본부장급 긴급회의도 열었죠. 아직 국민의힘과 해당 단체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은 상황이지만 댓글 공작 의혹이 커질수록 김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보 지지층 결집 효과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틀 남았는데 막판 변수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결국 막판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습니다.
아직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가 투표하지 않은 만큼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요. 특히 사전 투표율이 낮은 영남권 표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부산, 울산을 찾았잖아요. 이 때문일까요? 네, 영남권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보수 결집이 완전히 이뤄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본 투표율까지 TK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종일 차례로 방문하는데 이건 역시 보수층 지지를 막판 호소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내일 이재명 후보가 선거 이틀 전에 이 지역을 찾은 것도 이를 감안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결국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이 봉인돼 관리 중인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벌써 2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유권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관위는 모레 본투표와 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굳게 잠긴 출입문에 출입 금지를 경고하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유권자들의 관내 사전투표 용지는 우체국을 거쳐 그제 서초구 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보관소에는 모두 36개의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 출입문을 닫은 후 이런 봉인지를 부착하면 문이 열렸는지 여부를 흔적을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열선 감지기와 출입문이 열리면 울리는 자석 감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관소마다 CCTV 2대가 설치됐는데 17개 시도 선관위는 전체 CCTV를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을 마련해 24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지된 화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 안에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선거 참관단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 외엔 지난 선거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내일까지 전국의 투표소 14,000여 곳과 개표소 254개소의 설비와 투입 인력을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소중한 행사하신 그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관리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투표소에 전파하는 등 공정한 투개표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 사무원이던 이 여성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고 남편과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회색 운동복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여성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60대 박모 씨입니다. 왜 대리투표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박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고 묻자 고개를 강하게 저었고 남편과의 공모도 부인했습니다. 남편과 공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5시간 후 자신의 이름으로 또 투표를 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거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투표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박 씨 남편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나와 부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선거 사무원 신분인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들리는 각 캠프의 유세 소리만큼이나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이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하죠. 그런데 이 현수막의 경우 무조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설물을 가리거나 시민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수막 정비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데 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거리 모퉁이에 자치구에서 설치한 전광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광판 3분의 1가량은 선거 현수막에 가려 있습니다. 구청 전광판을 일부 가린 저 현수막이 이곳에 설치된 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잘린 종이를 보는 듯 시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광판을 소식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걸 가리냐 이거지. 현수막을. 선거 현수막을 중구난방 설치하는 바람에 신호등이 한눈에 안 들어오거나 낮게 설치한 현수막 때문에 주변 상가 간판이 가리기도 합니다. 사람 키높이 정도로 설치된 현수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이제 또 사고 날 필요가 있지. 그런 사람이 좀 위험하고 요거 현수막도 잘 봐서 그래야지. 걸어만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람에 위태롭게 날리거나 찢어진 채 방치돼 있기도 합니다. 규정이 일부 마련돼 있지만 설치된 현수막을 바로잡는 건 사실상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불편 같은 사항이 있으면 마음이 좀 많으니까 전달을 해드리지만 이것을 꼭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사법정책 공약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사법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 내용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류 기자, 먼저 민주당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전투표 직전에 공약집이 공개가 됐는데 사법부 힘을 빼는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네, 이재명 후보 사법정책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앞서 100명 증원법은 여론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을 정식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대법관 수를 늘려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이용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거죠. 상권 분립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아주 훼손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만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유범 변호사는 헌법상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사안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법률안 재의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대법관 임명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하려면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수 정당이 사법부 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3분의 1이 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체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 공약도 관심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된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 파면제 등 검찰 견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선 파면될 수 없는데요. 법무부의 징계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질서유지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 후보를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뭘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검사 자의적으로 그냥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을 했던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둔 거겠죠? 네, 사법방해죄는 정치 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증인 회유나 증인 출석 방해 행위 등 사법 절차 방해 의도로 이뤄지는 행위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이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데만 초점이 맞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아주대 이현환 교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최악의 정책 실종 대선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꼼꼼한 선택, 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낸 60대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알리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 일로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캄캄한 선로를 일렬로 줄지어 걷습니다. 시민들이 나온 안쪽 선로에는 여전히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열차 바닥에도 검게 탄 잔해들과 소화 분말이 흩어져 있고 광고판과 손잡이는 녹아내렸습니다. 어제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직후 모습입니다. 남자분이 한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딱 봐도 기름 같은 누런 거 갖다가 뿌리더라고요. 댕기더니 그 화기가 확 느껴졌어요. 이 남성이 화재 직후 들것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오던 모습도 보입니다. 다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검게 그을린 손을 수상하게 본 경찰관에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하루 전에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제 이혼 소송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불로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걸로 추정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불을 낸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사흘 전 훈련 도중 추락한 해군 초계기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군인들은 눈물로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젠 품에 안아볼 수 없는 아들. 어머니는 아들이 누워있는 관을 부여잡고 쓰다듬으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직은 장난감에 더 눈이 가는 3살 아이. 작은 손을 흔들며 먼 여행을 떠난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때는 사뭇 진지해집니다. 지난달 29일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진우 중령,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연결식이 해군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군의로서의 임무 종료를 명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가족과 동료 전우들은 함께했던 추억들을 흰색 국화에 담아 순직 장병에게 바쳤습니다. 추도사를 듣는 내내 동료 장병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결혼한다며 저에게 자랑하며 행복해하던 태훈이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순직 장병들에 대해 1계급씩 추서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제복을 입은 4명은 대전 현충원과 영천 호국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 여파로 우리 수출이 넉 달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와 철강 수출이 쪼그라들면서 미국 수출이 8%나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생산량의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천 부평의 한국 GM 공장.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약 2달 만에 한국 GM은 이곳 공장 일부 시설과 국내 9개 직영 서비스 센터 매각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 수출길이 막히자 철수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몸집을 줄여서 나중에 떠나기 좋게 그런 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죠. 미국 관세 충격은 수출 실적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줄어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 수출이 8%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도체가 역대 5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냈지만 자동차와 철강의 타격이 컸습니다. 25%의 품목별 관세를 맞은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30% 넘게 감소했고 철강 역시 20.6% 줄었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한 데다 다음 달 상호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타격은 더 커지게 됩니다. 상호관세가 최소한 10% 이상씩은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향후 감소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관세 충격의 파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유명 재테크 강사가 무료 교육을 해준다며 투자자를 속인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식과 가상자산 증정 이벤트까지 내세워 투자를 유도한 뒤에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SNS 채널. 높은 보안 수준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업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간 동안 잠재적인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불법 업체였습니다. 유명 재테크 강사와 급등주 증정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한 겁니다. 특히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교수 직함을 가진 강사가 수개월 동안 무료 교육까지 해줬습니다. 사기범들이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장기간 강의를 제공해 왔거든요.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지만 수익률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투자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투자자 중에는 1억 원 넘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은 금액 같으면 출금을 해주고 금액이 좀 큰 거는 가진 이유를 대는 거죠. 실갱이 하다가 결국 이제 방에서 강퇴를 당해.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내에 오고돈 전 부산시장 조카 소유 땅이 발견돼 논란이 됐었죠.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오 전 시장 재임 시절 문제가 된 조카 땅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전망대를 설치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해 충돌 지적에 오 전 시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석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는 부산 가덕도 부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보상 대상 토지 목록엔 오고돈 전 부산시장 조카 소유의 1,488제곱미터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전 시장 조카가 2005년 3.3제곱미터당 50만 원에 사들인 건데 2021년엔 신공항 특별법까지 통과되면서 매입 당시 가격보다 땅값이 16배 넘게 뛰었습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득한 가덕 신공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 전 시장 취임 직후 조카 소유 땅이 특혜성 사업부지로 선정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 전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2018년 10월 부산시사나 강서구청이 연안정비사업 명목으로 오 전 시장 조카 땅 일대에 57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오 전 시장 취임 전 연안정비사업 원안엔 조카 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땅이니 내하고 연관지어서 보도를 하지 마세요. 잠시 후 밤 10시 20분부터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의 선, 오고돈 전 시장 일가의 석연치 않은 토지거래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TV조선 최석호입니다. 네, 버추얼 아이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캐릭터가 가수로 활동하는 걸 말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이 가상 가수가 요즘엔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인간 연예인 못지않은 팬덤을 이끌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오현주 기자가 버추얼 아이돌의 세계를 전해드립니다. 고척동 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보냅니다. 무대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가상 걸그룹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이 버추얼 보이그룹은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넘기며 비슷한 시기에 신곡을 내놓은 지드래곤을 제쳤습니다. 초동 무려 103만 장이 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브가 실존 인물, 이른바 본체의 춤과 입모양 등을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고 노래는 직접 부르는데 실시간 소통과 실력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직접 안무도 만들고 이제 작사 작곡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소통 자체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장벽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다 똑같은 아이돌이고 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직접 보는 건 너무 현실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멀리서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 점에서는 딱히 상관이 없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남긴 손글씨와 홀로그램 포토존, 굿즈들로 가득한 팬 전용 카페는 하루 예약이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They are just five really funny guys and always make my day, make me really, really happy and give me the strength to pursue my own dream. 한 백화점은 가상 아이돌 팝업 스토어로 일반 팝업 매장보다 7배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새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저작권과 윤리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다른 본체가 이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캐릭터는 누구인가, 만들어진 외모, 가상성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인간으로서의 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칠도. 세계 가상 아티스트 시장은 3년 뒤 약 23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 AI 기술 발달과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여름엔 얼마나 비가 올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물난리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정부가 CCTV와 AI 기술로 홍수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확한 예보가 가능할지 기대됩니다. 이상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CCTV 화면에 침수 위험 지역 인근 통행로가 초록색 선으로 바뀝니다. 카메라가 일대를 가까이 비추자 차량은 빨간색, 사람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환경부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하는 지능형 CCTV입니다. 국가하천 2,700여 곳 중 1,000곳 이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CCTV가 예상 위험 지역을 가려내고 AI가 인력과 차량 등을 감지합니다. AI 홍수 예보는 지난해 자료를 보완해 정확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감지될 경우에 그 지자체라든지 필요한 기관에 알람을 보내도록. 수위 관측소도 늘려 국가하천의 경우 93곳, 지방하천은 130곳으로 확대해 홍수특보 발령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위 관측소를 확대하는 것은 관련 지자체와 기관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폭우나 댐 방류 등으로 인한 홍수 상황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도 본격 도입합니다. 현재 174개 하천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3,800여 개 하천으로 확대, 홍수 대응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낮 동안 3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는데요. 다만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더위를 잠시 식혀줄 비가 내립니다. 늦은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그 밖의 지역에도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의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제주에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 23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9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